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밥솥은 어떤 걸 사용하나요? 지금 캐나다에서는 한국 밥솥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같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톰슨이라고 해요. 토론토 중심부의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은 커다란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따뜻한 색으로 칠해진 벽과 손님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늘 가득 찬 곳이에요. 보통은요. 그런데 그해 3월의 화요일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제가 밥 50인분을 망친 그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제 주방에 가득했던 끈적끈적한 밥의 냄새도, 직원들의 실망한 얼굴도, 실패감이 제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느낌도요. 하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상 레스토랑을 특별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냥 흔한 메뉴를 내놓는 평범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 세계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요. 한 입 한 입의 이야기가 담긴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 되고 싶었어요. 우리가 뭔가 색다른 걸 해야겠어요. 제가 주간 메뉴 회의 중에 주방장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우릴 눈에 띄게 만들어줄 무언가요. 제 책상 위에 요리 잡지를 펼치고는 베트남, 태국, 한국 요리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여기 이 밥 요리들 좀 봐요. 정말 예쁘죠? 게다가 밥은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마리아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며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방장님은 저보다 훨씬 오래된 20년 경력의 요리사였지만 저는 흥분한 나머지 마리아의 망설임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거 어렵겠어요. 제가 사진 속 베트남식 밥그릇 요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했어요. 다음 주 메뉴에 추가합시다. 사람들 분명 좋아할 거예요. 돌이켜보면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던 그 의심을 귀 기울여 들었어야 했어요. 제임스, 식당에서 밥을 짓는 건 집에서 짓는 거랑 달라요. 밥 종류마다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어차피 저도 집에서 밥을 수백 번이나 지어봤잖아요. 물에 넣고 끓이면 끝 아닌가요? 간단하잖아요.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문제는 가장 바빴던 저녁 시간대에 터졌어요. 저희가 새로운 베트남식 밥그릇 요리를 광고했더니 주문이 폭주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밥이 나왔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어떤 밥알은 죽처럼 퍼졌고 또 어떤 건 딱딱하게 익질 않았어요. 마리아가 다시 짓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고칠 수 있다고 고집 부렸어요. 그냥 조금 더 익혀봐요. 제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주문은 점점 더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주방은 뜨거웠고 냄비에서 김이 솟아오르며 고기 굽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제 요리사들은 땀에 젖은 흰색 유니폼을 입은 채 정신없이 움직이며 주문을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밥은 첫 번째보다도 더 엉망이었어요. 밥알이 전부 뭉쳐져서 무거운 덩어리가 되었고 잡지 속 사진처럼 포슬포슬한 밥알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 위에 얹은 신선한 채소와 완벽하게 구운 고기로도 엉망인 밥 상태를 가릴 수 없었어요. 결국 접시들이 하나둘씩 주방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밥이 너무 질어요. 서버들이 보고했어요. 손님들이 못 먹겠다고 해요. 돌아온 접시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마치 자만심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힌 듯했어요. 결국 그날 밤 밥 50인분을 버리고 실망한 손님들에게 무료 디저트를 제공해야 했어요. 영업이 끝난 뒤 주방에 서서 설거지통에 쌓인 접시들과 손도 대지 못한 재료들의 산을 바라봤어요. 접시 위에는 거의 먹지 않은 음식들이 남아 있었는데 식당 주인으로서 그 광경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잘하는 걸로 돌아가는 게 낫겠네요. 마리아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는 뭔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네, 제가 실패했어요. 그것도 크게요. 하지만 이 실패는 저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줬어요. 내가 밥에 대해 뭘 놓치고 있는 걸까? 밥 전문 식당들은 어떻게 그렇게 쉬워 보이게 만드는 걸까? 그날 밤 레스토랑 문을 잠그며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톰슨스 비스트로의 창문에 비치는 걸 보면서 결심했어요. 저는 국제적인 요리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배울 거예요. 진짜로 배울 거예요. 단순히 밥을 짓는 법뿐만 아니라 이런 요리들 뒤에 담긴 문화와 전통까지요.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죠. 이 부끄러운 실패가 저를 뜻밖의 여정으로 이끌게 될 줄은요.
그 여정은 단순히 제 레스토랑만 바꿔놓는 게 아니라 음식과 문화 그리고 그 모든 걸 연결하는 작은 쌀알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실패했던 밥 요리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톰슨 비스트로 주방 옆을 지날 때마다 끈적끈적 엉겨버린 밥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단골 손님들한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몇 날 며칠을 뒤척이며 잠을 설친 끝에 결국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저는 토론토 코리아타운에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활기 넘치는 동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블루어 스트리트를 걸으면서 고기 굽는 달콤한 냄새와 팬에서 나는 지글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는 걸 느꼈어요. 상점 간판들은 영어와 한국어로 알록달록하게 꾸며져 있었고 사람들이 작은 가게와 식당을 들락날락하느라 길거리가 분주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선 작은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간판에는 골든 라이스 하우스라고 단순한 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그 줄 서 있는 사람들 표정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대학생, 정장을 입은 직장인,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까지 모두들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요, 여기 음식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요? 제가 줄 서 있는 젊은 여성에게 물었어요. 그녀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밥이 정말 완벽해요. 진짜요. 전 이 밥 먹으려고 일주일에 2번씩 와요. 다른 메뉴들도 다 맛있지만 밥은 그러더니 눈을 감고 행복하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직접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완벽한 밥이라니요? 최근 제 요리 실패를 떠올리니 꼭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줄에 합류했고 45분이나 지나서야 겨우 자리를 잡았어요. 식당 내부는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벽에는 여러 가지 밥 요리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고소하고도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닌 친절한 서버가 제자리로 다가와 물었어요. 여기 처음이신가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버는 시그니처 메뉴를 추천해줬어요. 양념 채소와 계란 프라이 그리고 매콤한 소스를 밥 위에 얹은 간단한 요리였어요. 비빔밥이라고 해요. 그녀는 천천히 발음하며 설명해줬어요. 한국 밥을 제대로 느껴보기에 딱 좋은 메뉴예요. 음식을 기다리면서 다른 손님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다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밥 한 숟갈을 먼저 먹어보고 고개를 끄덕인 뒤에야 다른 재료를 섞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런 모습이 참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제 식당에서는 밥이 항상 그냥 곁들이는 사이드 디시, 소스를 흡수하는 용도로만 취급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밥이 마치 주인공 같았어요. 드디어 비빔밥이 나왔고 저도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해봤어요. 밥그릇 가장자리에서 맨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왜 사람들이 이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익어 있었어요.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까지 느껴지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제 밥처럼 찐득거리거나 퍼지지도 않았고 각각의 밥알이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완벽히 촉촉했어요. 아마 제가 무슨 소리를 냈던 모양이에요. 서버가 다시 와서 물었어요. 맛있죠? 그녀는 뭔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웃었어요. 저희 셰프님은 밥에 굉장히 까다로우세요. 특별한 한국산 밥솥을 사용하시고 밥 짓는 과정을 절대 서두르지 않으시죠. 밥솥이라니요? 저희 주방에도 밥솥이 있긴 한데 이런 맛을 내본 적은 없었거든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밥솥이 한국에서 수입된 것이고 다양한 쌀 종류에 맞는 특별한 설정이 있다고 설명해 줬어요. 그냥 물 넣고 버튼만 누르는 게 아니에요. 조리 과정 중간에 온도가 계속 바뀌고 마지막에는 특별히 뜸들이는 시간도 있거든요. 마치 기계 안에 밥 전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릇 밑에 누른 밥과 남은 채소, 소스를 모두 섞어 먹으면서도 배운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장비가 완벽한 밥의 비결일까요? 그동안 저는 비싼 도구들은 다 과장된 마케팅일 뿐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번 경험은 제 믿음을 흔들어 놨어요. 떠나기 전에 저는 식당 주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놀랍게도 주인은 저를 주방으로 초대해 그 밥솥을 보여줬어요.
제가 본 밥솥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훨씬 세련되고 정교한 느낌이었어요.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디지털 화면에 한국어 글자들이 나타났어요. 이 모델은 쌀 종류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조리 시간을 조절해줘요. 주인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그날 골든 라이스 하우스를 떠나며 저는 단순히 배를 채운 것 이상을 얻은 느낌이었어요. 단순한 밥도 지식과 기술이 더해지면 예술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차로 걸어가면서 제 머릿속은 이미 온갖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게 우리 레스토랑의 밥 문제를 해결할 열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제 먹었던 한국 음식점의 완벽했던 밥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 밥알 하나하나가 진짜 작은 진주 같았거든요.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내놓는 밥은 늘 질척거리기만 했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무슨 비결이 있을 텐데 꼭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당 카운터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던 단골 손님 효인이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한국인이었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물어보기로 했죠. 잠깐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효인이 고개를 끄덕이길래 제가 한국 음식점에서 경험했던 밥 이야기를 했어요. 효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전기밥솥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보통 밥솥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만든 특별한 밥솥이에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제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우주선처럼 생긴 하얀 기계가 디지털 버튼이랑 조작 패널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그날 오후 다시 그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서 이번에는 주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그곳의 주인 김 씨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친절한 분이셨는데 제 질문을 듣고 주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있었어요. 저를 사로잡았던 그 비밀스러운 전기밥솥이요. 구석에서 조용히 윙윙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겁니다. 김 씨가 밥솥을 자랑스럽게 두드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한국의 수천 년 요리 지혜랑 현대 기술이 합쳐진 결과물이에요. 그러면서 전통 한국 철솥, 즉 가마솥에서 영감을 받아 이 밥솥이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열이 솥안에서 흘러야 완벽한 밥이 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이 밥솥은 그 지혜를 그대로 가져와서 현대적으로 재현한 거죠.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김 씨는 밥솥의 기능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제가 쓰는 일반적인 식당용 밥솥이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 밥솥은 두껍고 묵직한 내솥에 특별한 코팅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김 씨가 내솥을 건네주시길래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꽤 무거웠어요. 바닥은 약간 둥글게 휘어져 있어서 전통적인 조리기구와 비슷한 느낌이 났어요. 진짜 마법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김 씨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밥솥은 컴퓨터 센서를 써서 온도와 압력을 완벽하게 조절해요. 마치 숙련된 요리사가 밥을 지켜보면서 매 순간 신경 써주는 것 같죠. 심지어 이 밥솥은 쌀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조리 방법을 바꿀 수도 있다면서 시연도 해주셨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효율성이었어요. 김 씨는 전기요금을 보여주시면서 한국산 밥솥으로 바꾼 뒤로 전기 비용이 얼마나 줄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이 밥솥은 특별한 가열 기술을 써서 에너지를 절약해요. 라고 하시면서 게다가 밥을 몇 시간 동안이나 따뜻하게 보관해도 마르거나 질척거리지 않아요. 라고 덧붙이셨죠. 알면 알수록 더 흥미로웠어요. 이건 단순한 주방 기구가 아니라 완벽한 밥을 위해 만들어진 똑똑한 컴퓨터 같은 기계였어요. 밥 종류나 곡물에 따라 다양한 조리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모델은 죽을 끓이거나 채소를 찌고 심지어 찜 요리까지 할 수 있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김 씨가 막 조리가 끝난 밥솥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완벽한 구름처럼 증기가 피어오르면서 달콤하고 깨끗한 냄새가 풍겨나왔어요. 김 씨가 밥을 떠서 보여주셨는데 밥알이 하나하나 따로 떨어지면서도 젓가락으로 먹기 좋게 찰기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밥이 가져야 할 모습이죠. 완벽한 식감, 완벽한 수분, 그리고 완벽한 온도. 그날 오후 내내 다양한 모델과 브랜드에 대해 배웠어요. 어떤 밥솥은 음성 명령이나 스마트폰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또 단순한 모델도 있었지만
핵심적인 온도 제어 기술은 전부 갖추고 있었어요. 김 씨는 한국 기업들이 몇십 년 동안 이런 밥솥을 계속 개선해 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버전이 나올 때마다 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발전해 왔다고 하셨죠. 떠나기 전에 김 씨는 밥 한 그릇에 간단한 반찬 몇 가지를 내주셨어요. 그걸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더 나은 장비를 갖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쌀 그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밥솥은 쌀이 단순히 곁들임 음식이 아니라 그 나라 요리의 중심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했어요. 이 밥솥이 제 식당의 요리의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제 직원들도 이 기술을 저만큼이나 좋아해 줄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제가 정말 특별한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배울 것도 정말 많을 것 같았어요. 이번 경험은 제게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완벽한 밥을 만드는 비밀을 찾았을 뿐 아니라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서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제 요리 인생에서 더 큰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책상 위에 놓인 한국산 전기밥솥 브로슈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제가 적어둔 에너지 소비량과 조리 시간에 대한 메모들이 빛에 드러났죠.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 밥솥이 우리 레스토랑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모두 잠깐 집중해 주세요. 매주 열리는 직원 회의에서 제가 말했어요. 주방 스태프, 서버들 그리고 제 사업 파트너 사라까지 다들 커다란 스테인리스 작업대 주위로 모였어요. 주방의 익숙한 소리들 환풍기 소리, 냉장고의 부드러운 웅웅거림 이 순간에 배경음을 만들어줬죠. 저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 믿었어요. 여러분께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반짝이는 전기밥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밥솥은 오래된 주방 장비들 사이에서 유독 돋보였죠. 현대적인 디스플레이 패널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조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모두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어요. 밥솥? 톰, 우리한텐 이미 조리 장비가 있잖아요. 모두의 의구심을 이해했어요. 어쨌든 캐나다 레스토랑에서는 전통적인 서양식 조리법을 주로 사용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노트북을 열어서 토론토 코리아타운에 있는 20개의 레스토랑을 방문한 뒤 작성한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줬어요. 이 숫자들을 보세요. 화면을 돌려서 다들 볼 수 있게 했어요. 이 한국산 전기밥솥을 사용하는 레스토랑들은 기존 조리 방법에 비해 에너지 비용을 40% 절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밥솥 뚜껑을 열고 두꺼운 고급 내구성 코팅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히 밥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이 기술로 채소를 찌거나 스튜를 슬로우 쿠킹하는 것도 가능해요. 조리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음식의 품질은 더 높아질걸요. 주방장 마르코가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들겠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밥솥 하나당 가격이 일반 밥솥보다 3배는 비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밥솥은 수명이 5배 더 길고 전기도 덜 먹어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8개월 안에 비용을 다 회수할 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 직접 지은 쌀 샘플을 꺼냈어요. 기존 장비로 만든 밥과 한국 전기밥솥으로 만든 밥이었죠. 차이는 뚜렷했어요. 한국 밥솥으로 만든 밥은 각각의 쌀알이 살아있고 맛도 훨씬 좋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마치 탐정처럼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전환한 레스토랑 주인들을 인터뷰하고 에너지 미터 기록을 문서화하고 조리 과정을 비교 촬영하기도 했어요. 모든 데이터가 제 주장을 뒷받침해줬죠. 어느 날 저는 우리 레스토랑 투자자들을 초대해 특별 시식을 열었어요. 전통적인 방법과 한국 전기밥솥을 사용해 똑같은 요리를 준비했죠. 결과는 확실했어요. 전기밥솥으로 조리한 음식이 더 일정한 품질을 보였고 맛도 더 풍부했어요. 캐나다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에게 제가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정통 국제 요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속 가능성도 신경 쓰고 있어요. 이 밥솥은 2가지를 모두 제공합니다. 전통 조리법과 현대적 효율성을 합친 거죠.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유지비는 어떻게 되죠? 직원 교육은 누가 맡나요?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저는 준비된 대답과 성공적인 레스토랑 사례들로 이 질문들에 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3개월간의 발표와 시연, 데이터 분석을 거쳐 저는 대규모 제안을 했어요. 토론토 시장을 대상으로 한 1000대의 밥솥 초기 주문이었어요. 대담한 계획이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주방 장비를 사는 게 아닙니다. 최종 발표에서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요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밥솥은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제품이에요. 토론토의 경쟁적인 외식 시장에서 우리 레스토랑이 돋보이게 만들어줄 겁니다. 제 발표가 끝난 뒤 방안은 조용해졌어요.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죠. 제 미래 그리고 저희 레스토랑의 미래가 그들의 결정에 달려 있었어요. 숨을 죽이고 그들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작은 한 알의 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면서요. 돌이켜보면 이 순간은 단순히 우리 레스토랑만의 전환점이 아니었어요. 요리 기술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었죠. 회의와 의심을 설득해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오랜 전통을 바꾼다는 건 언제나 끈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승인을 받았고 전기밥솥이 오기로 했어요. 한국산 전기밥솥이 도착한 날, 저 정말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했어요. 몇 달 동안 협상하고 서류 작업을 거친 끝에 드디어 1000대를 토론토로 들여오게 된 거였거든요. 로딩 도크에 서서 배송 직원들이 트럭에서 박스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내리는 걸 지켜봤어요. 각 밥솥은 보호용 폼으로 단단히 쌓여 있었는데 그 정성스런 포장이 얼마나 공들여 만들어진 제품인지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톰슨 씨? 제 주방장 마리아가 제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박스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사실 마리아의 의구심도 이해했어요. 이 밥솥들에 꽤 큰 돈을 투자했으니까요. 한번 해보죠. 제가 첫 번째 박스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하나 주방에 설치해 봅시다. 그 밥솥은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여러 가지 요리 설정이 있었거든요. 설명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적혀 있어서 설치도 비교적 쉬웠어요. 우리는 쌀 2컵을 계량해서 깨끗이 씻은 뒤 내 솥 안쪽에 표시된 눈금선에 맞춰 물을 부었어요. 이제 기다리면 돼요. 제가 시작 버튼을 누르며 말했어요. 밥이 지어지는 동안 주방 안에는 정말 놀라운 냄새가 가득 퍼졌어요. 직원들이 밥솥 근처를 자꾸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타이머가 울리자 모두들 모여들었고 마리아가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공중으로 피어오르면서 완벽하게 지어진 밥의 달콤한 냄새가 퍼졌죠. 이거 좀 다른데요. 마리아가 주걱으로 밥을 살살 풀면서 말했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고 윤기가 나는데 전처럼 뭉치지도 않았어요. 모두들 한 입씩 맛을 봤고 주방은 그 순간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 첫 번째 밥의 성공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토론토의 레스토랑 업계의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거든요. 다른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우리 가게를 방문해서 이 밥솥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놀라워했어요. 이건 단순히 밥을 짓는 데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밥솥으로 계속 저어줄 필요 없이 완벽한 리조또를 만들 수 있었고 겨울철 따뜻한 스튜도 몇 시간 동안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디저트 셰프 중 한 명은 이 밥솥으로 찐 디저트를 만드는 방법도 찾아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우리 전기세를 확인했을 때였어요. 한국산 전기밥솥은 기존 장비보다 전기를 훨씬 적게 사용했어요. 이 밥솥에는 특별한 센서가 있어서 요리 시간과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니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이런 효율성은 우리 수익에도 큰 영향을 줬어요. 이 숫자 좀 봐요. 제가 제 사업 파트너에게 매달 나오는 정산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우리가 새 밥솥으로 바꾼 이후로 에너지 비용이 30%나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더 많은 음식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여름이 다가오자 또 다른 장점이 보였어요. 이 밥솥들은 주방 안의 열기를 많이 방출하지 않아서 주방이 훨씬 시원했거든요. 직원들도 더 쾌적하게 일할 수 있었고 에어컨 비용도 아낄 수 있었죠. 이 성공은 우리 레스토랑을 넘어 퍼져나갔어요. 우리 음식을 먹은 가정 요리사들이 어디서 이런 밥솥을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 주방용품 매장과 협력해서 소비자들에게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고 항상 일정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이 밥솥을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요리 수업을 진행했을 때였어요. 한 번도 밥을 지어본 적 없던 이 학생들이 첫 시도에 완벽한 밥을 만들어냈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한 학생이 디지털 디스플레이에서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는 걸 보며 말했어요. 이거 완전 스마트 키친 같아요. 심지어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전통 셰프들까지도 마음을 바꿨어요. 피에르라는 프랑스 셰프는 처음엔 이 밥솥 아이디어를 비웃더니 결국 자기 레스토랑에 하나 빌려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10대를 주문했더라고요. 이 기계가 나보다 쌀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인정했죠. 첫 해가 끝날 무렵 우리는 1000대의 밥솥을 모두 판매했고 추가 주문을 기다리는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어요. 우리 레스토랑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곳으로만 알려진 게 아니라 합리적인 혁신을 받아들이는 곳으로도 명성을 얻었어요. 이제 주방 한쪽에 반짝거리는 밥솥들이 줄지어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그때 내렸던 선택이 자랑스러워요. 단순히 기계를 들여온 게 아니라 요리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온 거니까요. 완벽한 밥 한 그릇을 볼 때마다 좋은 음식은 기술이 어디에서 왔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이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껴요. 성공은 항상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더라고요. 저도 이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우리 한국산 전기밥솥이 토론토에서 인기를 끌게 됐을 때 일어난 일이었죠. 어느 날 아침 식당 재고를 점검하다가 새로 들여온 전기밥솥 하나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로고가 약간 다르게 생겼고 금속 재질도 평소보다 저렴해 보였거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가 가짜 밥솥을 잘못 산 거였거든요. 알고 보니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장에 한국산 전기밥솥을 흉내낸 짝퉁들이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작은 가게, 온라인 상점, 심지어 몇몇 식당들까지도 이 가짜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진짜 한국산 밥솥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라 품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꽤 유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짜 밥솥들이 정말 위험했어요. 제 친구 셰프 중 한 명이 가짜 밥솥 때문에 주방에서 연기가 나서 당황하며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또 다른 식당 주인은 가짜 밥솥으로 지은 밥이 설익었다며 보여줬어요. 이런 짝퉁들은 단순히 품질이 떨어지는 걸 넘어서 사람들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기로 했어요. 먼저 다른 식당 주인들이 가짜 밥솥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간단한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진짜와 가짜를 비교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진짜 한국산 밥솥은 용접 자국이 깔끔하고 버튼이 단단하게 딸깍거리고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련 번호도 있더라고요. 이 가이드는 우리 지역 식당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졌고 다른 셰프들도 자신들만의 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톰슨 비스트로에서 무료 워크숍을 열었어요. 매주 일요일 오후마다 지역 식당 주인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요리 학생들을 초대해서 밥솥 기술에 대해 알려줬죠. 한국산 전기밥솥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밥을 지을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수분을 완벽하게 측정하는 센서, 열을 고르게 분배하는 두꺼운 금속 솥, 자동으로 조리 시간을 조절하는 스마트 칩 같은 기술 말이에요. 이 워크숍이 의외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사람들은 완벽한 밥을 짓는 과학에 대해 배우는 걸 정말 좋아했죠. 심지어 동네에 사시는 한국 할머니 한 분도 자주 오셔서 밥 짓는 기술이 세대를 거쳐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분 이야기 덕분에 다들 이 밥솥이 왜 비싼 값을 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한국의 오랜 음식 문화와 현대 기술이 합쳐진 결과물이더라고요. 물론 짝퉁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손님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정품에 대해 깊이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진짜 밥솥과 가짜 밥솥으로 지은 밥 맛의 차이를 느끼는 사람도 생겼고 심지어 완벽하게 지어진 밥에서 나는 미묘한 향까지 알아차리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덕분에 진짜 한국산 밥솥의 판매량이 오히려 늘었어요. 사람들이 그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거죠. 이 경험을 통해 품질과 혁신에 대해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단순히 좋은 장비를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비 뒤에 담긴 문화와 지식을 존중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한국산 밥솥을 쓸 때마다 그걸 디자인한 엔지니어들, 대대로 밥 짓는 지혜를 전수해온 가족들, 그리고 모든 디테일에 열정을 쏟아부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돼요.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제 유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의 세대가 이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토의 밥솥 기술에 관한 작은 박물관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단순히 오래된 밥솥을 진열해 놓는 방이 아니라 사람들이 밥 짓기에 놀라운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박물관을 위해 벌써 물건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첫 실패작인 밥솥 진짜 죽처럼 만든 밥솥이었죠. 시간이 지나며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진짜 한국산 밥솥들, 그리고 사람들이 차이를 배울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된 가짜 밥솥들까지요. 방문객들이 다양한 밥솥 재질을 직접 만져보고 밥솥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전시도 준비 중이에요. 박물관에는 한국 음식 문화와 현대 요리 기술에 미친 영향을 다룬 특별 섹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사람들이 위대한 혁신이 전통을 존중하고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온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영상, 사진, 체험형 전시를 통해 사람들이 한국 요리사들이 수세기 동안 밥 짓는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오늘날의 발전된 밥솥들에 어떻게 영감을 줬는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제 여정을 돌아보면 이건 단순히 완벽한 밥을 짓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린 마음을 갖는 것,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품질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밥을 짓든, 식당을 운영하든, 아니면 어떤 꿈을 쫓든, 이런 교훈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식당을 다음 세대에 넘길 준비를 하면서 그들이 전통과 혁신이 만나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기대가 돼요.